저번에 그 올려놨던 질문 그게 어디 있죠? 설명도 그런 질문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오늘이 7월 7석이네. 그 양력으로 77이잖아. 77. 2022년 7월 7일 ESBN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막스 철학. 이게 이제 사실은 영어로는 사실 다 모던이에요. 모던. 현대도 모던이고 근대도 모던이고 그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철학계에서는 이제 근대하고 현대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헤겔까지를 근대라고 하고 막스부터는 이제 현대 철학계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번에 했던 그 질문을 유 박사님 들으셨나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같이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들어오는 게 너무 반가워. 대화가 필요해요. 같이 대화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니터. 화나네 거기가. 조명이 제일 좋은데 그 자리가. 아유 바로 위에 있네. 전체 화면 종료를 하고. 좋아하는 그 어디 있어요? 저는 넷플릭스로 귀의했습니다. 뭐 요즘 즐겨봐요? 막 유튜브보다는 넷플릭스가 나으니까 넷플릭스 좀 괜찮은 거 한 달에 10,000몇 원씩 주고. 닌텐도 게임도 안 하나 봐요? 닌텐도도 해요. 하는데 넷플릭스가 따끈따끈하고 새로운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집은 디즈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디즈니, 넷플릭스, 아이클라우드, 아케이드, 드롭박스 이것저것 OTT하고 이거 가입한 것만 해도 거의 월 나가는 게 7, 8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왕이네. 그 사람들이 디즈니 좋다고 하더라고. 디즈니 훌륭하죠. 그 질문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질문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뭔 질문했는지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첫 번째 질문은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김치현 때문에 좀 이따가 저거 하다가 들어온다고. 네. 교육 준비한다고.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뭐해? 집중 질문밖에 했는데.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이전의 유물론과 다르게 사물을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 역사로서 역사를 통해서 그 사물을 정의한다. 역사 유물론이다. 네. 좀 표현 쓰죠. 그게 왜 이제 생물학에서 보면은 계통 발생한다. 빛의 발생. 네. 그 빛의 발생하면서
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안 들려요. 마이크가. 체 발생학은 한 개인이 성장 과정,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노화되고 뭐 성숙하고 노화되고 그런 과정,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개체 발생학이라면, 계통 발생학은 인류 전체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는가를 다루는. 근데 그러니까 이전의 유물론들은 개체 발생하고 비슷한 거죠. 어떤 정반합이라든가 뭐 이런 원리도 적용되는 게 특정 개인, 뭐 특정 어떤 시점에서의 그 단체라든가 조직 이런 데 이제 국한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계통 발생학처럼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축이 이제 들어가서 유물론의 이제 그 관점을 확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 해겔의 뭐 정반합이 일어나는 것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런 개인 하나하나는 이제 예외도 있고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 전체를 훑어본다면 이렇게 정반합의 원리로다가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유물론 쪽에서도 이 사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장기간 시간의 축을 늘려가지고 유물론을 이제 펼친 그런 특징이 마르크스 철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보통 마르크스를 그거라고 하지 않나요? 저기 계급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계급 투쟁도 어찌 보면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자본론의 이 사람의 그 어떤 자기 철학을 구현해 가지고 자기 철학을 적용을 해서 쓴 책이 이제 자기 자본론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그리고 노동자, 이런 거를 이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의 삶을 그 대상으로 보고 책을 썼거든. 그 자본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체 과정을 보면은 계급 투쟁이라는 것도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투쟁, 이제 그 과정을 한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그 뭐 200~300년에 이렇게 걸쳐 가지고 일어나는 사회상의 변화, 이런 식으로 계급 투쟁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사적 유물론 관점하고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을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 보는 관점이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두 번째 질문은 해겔의 관념론과 마르크스의 유물론에서 주체와 객체는 어떻게 다른가? 질문해놓고도 어려운 질문을. 어려운 해겔의 관념론이고 마르크스의 유물론. 해겔의 대답을 한번 해봐 스스로. 자꾸 내가 얘기하게 하지 말거나. 네.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내가 대답을 하고. 옆에 좀 다른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마르크스의 주체와 그부터 해. 길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에서는 주체도 하나의 주체로 본다. 사물처럼 대하는 거죠. 사물처럼 된다. 결국 주체 자체도 그 사람의 한 행동과 성향들이라는 건 시간 속에서 보았을 때 그 하나의 주체로 본다. 주체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관념론에서는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이제 주체성을 발휘하는 그 과정이 미리 마치 그 신이 세상을 예정해 놓은 것처럼, 인간도 인간이 주체가 되면은 관념론에서는 다 인간이 계획하고 그 자기의 주관을 갖고
그 객체를 그냥 어떻게 보면 조작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진리도 끌어내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주체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주체가 전부 다 모든 걸 관장한다. 이런 게 이제 관념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 물질과 사물하고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들은 다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수단, 이용의 대상 이런 걸로만 보고 인간이 모든 걸 다 주관한다고 보는 게 이제 관념론의 주체가 모든 걸 주관하고 객체는 그야말로 대상으로 이제 전락을 하는 거죠. 사물이라는 게. 근데 이제 유물론에 오면은 인간도 하나의 사물로서 대등한 입장을 가지고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관점이 이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게 인본주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관념론이 많이 쓰는 얘기가 형이상학이냐 형이하학이냐 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관념론하고 많이 연결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나 아니면 이런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냥 그 보통 명사인데 그 개념 사실 없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그냥 뭔가 만들어 놓고 걔에 대한 어떤 속성을 정하고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게 저는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이걸 끌어올리는 거라고 보고 생각을 그러니까 세계를 이제 그런 그 형이상학적인 발전의 단계를 신의 단계까지 이르는 계속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그 객체는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있고 인간이 있고 근데 이제 유물론은 뭐냐면 시작 자체가 물질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물질만 있으니까 그 물질이 스스로 뭔가 발하하는 자기 스스로 뭔가 이제 발현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출현하거나 발현되는 것들에 의해서 이게 그 연결이 되고 그걸로 이제 또 뭔가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어떤 게 시작점이 너무 다른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정하고 근데 이거 너무 현실 세계에서도 현재에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기 쉽죠. 네. 아까 그 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논조, 내가 네. 직접 듣진 않았지만 최 대표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관념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하나의 사물이거든 사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도 하나의 객체라고 그 객체이자 그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주체 역할을 하는 객체. 그게 이제 유물론의 큰 관점인 차이거든. 근데 관념론에서는 기업도 인간이 그냥 하나의 이용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러면 직관은 어떻게 보세요? 직관은 보통 인간이 어떤 뭐랄까 계속적인 어떤 그러니까 훈련을 네.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화되어 있는 네. 걸 직관이라고 해요. 직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네. 직감은 그냥 센서라서 그 동물도 직감을 가지고 있거든. 뭐 뭔지 모르게 위험한 느낌을 이렇게 느낀다. 뭐 이런 것들은 직감이라서 그건 본능에 해당하고 훈련으로 키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게 이제 직감인데 직관은 그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조금만 그 클루만 그러니까 실마리 조금만 들어도 이게 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적인 판단력 이게 이제 직관. 결국 이게 뭐냐면 계속 이게 떨어지면 깨진다. 떨어지면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면 분명히 깨질 거야라고 하는 이런 직관이 생기는 거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의 그 사물의 어떤 운동이고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걸 패턴화 시키는 거잖아. 음. 세상의 모든 건 떨어지면 깨진다. 패턴화, 근데 안 깨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경험한 거 패턴화 시키고 그리고 전달할 때 떨어지면 깨지니까 조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약간의 이것은 또 하나의 그 형이상학적 얘기 아닌가. 관점론적인 게 네. 아니냐. 예, 근데 시작은 여기서 한다면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그 정보의 지식 이게 그 계속 인간이 어떤 데이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얼의 어떤 그 형이하학적인 얘기다 지식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인 것 같고 결국 그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그냥 그거지 이것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얘가 사실인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에 그 시작점이 좀 궁금해서 그게 그 저기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이런 그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는 있다고 생각해요.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제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경우에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막 정보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데이터라는 게 뭐 이렇게 서류상에 이렇게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거를 전산화하면서 그게 이제 디지털라이즈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 그때는 데이터가 되게 부족했어요. 뭘 분석을 할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오히려 유물론적으로 내가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내가 데이터를 생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통계학과나 이런 데서 그 마케팅 부서 이런 데 취업을 하면은 당연히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어떤 뭐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고객들의 뭐 소양 조사를 한다든지 이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도 사실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데이터는 컴퓨터에 쌓여 있어.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금강에서 뭘 캐내듯이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지금은 전력을 다 투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 대표님이 그 이야기한 거에 그 이제 핵심이 거기 있는 건데 이게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갖고 다루다 보니까는 프로그래밍을 뭐 파이썬이나 무슨 R이나 이런 거 배우는 사람들이 그냥 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이미 데이터는 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끌어내는가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관념론적인 접근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사물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사물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념의 세계에서 노는 거야. 계속 데이터만 갖고 노는 거지. 그 데이터가 원래 나왔던 원천지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미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짜놓은 어떤 그 데이터 수집 방법이나 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델에 의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변수들 이런 것에 대한 값을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백날 우리가 조작을 하고 아무리 멋있게 뭐 표현을 하고 해도 결국은 그 당시에 데이터 수집한 사람들, 콜렉트한 사람들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조심을 해야 되거든.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의 시간과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분석을 하고 이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 직접 사물에 접해서 이 사물로부터
이전에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사용자 요구 분석을 할 때도 이미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기관들 가서 뭐 요구 분석을 한다면은 이미 그 기관들이 정보 시스템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조작거리려고 하면 그 처음에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데이터 콜렉트 해냈을 거 아니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그 엔터티의 속성들을 다 이미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가 있다고. 그럼 그 데이터 갖고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잘하고 해도 분석도 잘하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정보를 끌어낸다고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관념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들이나 이렇게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렇게 가지고서는 창의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설계해 놓은 시스템 이상의 뭔가를 끌어낸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유클리드에 있는 아,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소리 잘 들려요? 목소리 개선인데요. 이거 목소리 안 들려요? 그 아, 들리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너무 잘 들어 침이 튀겨요. 네. 침이 튀겨요. 네. 아까 그 관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유물론하고 관념론을 그 이야기를 하면 유물론과 관념론은 사실 굉장히 먼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념론은 제가 파악한 바 그 인식론으로 봐야 되나요? 인식론으로서의 그런 실제와 관념 이런 걸로 사실 그 두 분야가 대립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론과 관념론으로 대립시키고 또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대립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들의 본성들을 그 존재론으로서 존재론상의 입장으로서 어떤 유물론, 유심론 이렇게 파악을 하고, 관념론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인식론상의 학설의 범주로서 관념론과 실제론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관념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고 그러니까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관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관념적으로 접근하지 인간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론적 관점과는 완전 거리가 먼 거죠. 인간이 인식 여하고 상관없이. 그렇지 않나요? 평화, 평화, 의리,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을 놓고 그 개념에 맞는 어떤 현실이 있다. 그런 어떤 그것의 최상의 어떤 그 원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관념론에서 많이 쓰는 용어 아닌가요? 보통 명사에서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게 아닌가. 형이상학과 형이학을 얘기할 때 관념론과 그 유물론을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전 구조로 봤어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면 경계가 되게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경계. 인식론하고 관념론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인식론은 영어 이제 어원의 에피스테몰로지의 이제 번역인데, 그 사물에 대한 어떤 진리,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실체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가 형성되는가. 뭐 사실이냐 아니냐, 진위를 가를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인식론이라서 그 사물에 대한 어떤 진리를 알아내는 방법이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인간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냐가 이제 관념론적으로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사물 간의 그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진리라는 게 드러나는 입장이라고 보는 게 이제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은 사람도 하나의 사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주체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 진리를 알아낼 수 있고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그 관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인간도 하나의 사물로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거기서 어떤 거는 이제 경험론도 사실은 유물론의 어찌 보면은 일부 개념이 경험론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물을 접함으로써 우리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게 되는 과정의 결과로 지식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게 경험론의 입장이잖아요. 그거가 완전히 이건 유물론은 아니지만 그것도 경험론은 그거를 인간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대 철학에서 법조에서 못 벗어나는 건데, 이제 마르크스에 와서는 그런 게 아니다. 어차피 인간도 사물의 일부로서 그 사물을 접하고 같이 인터랙션 하다 보니 그게 옳은 건지 알게 되고, 그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는 그 진리도 자꾸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 어떤 사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진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진리는 없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는 꼭 관념론적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게 있고, 유물론도 사실은 인간이 생각해낸 어떤 그 사고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진리를 얻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진리를 얻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인간이 모든 게 주체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본질도 알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의식의 주체로서 얘기를 하면은 관념론이고, 그게 아니라 사물들하고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간도 하나의 사물로서 접하다 보니 알게 되면서 진리도 형성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깨우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유물론적 입장인 거죠. 유물론이라 해서 무슨 물건들이 사물들이 뭘 다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인식이라는 건 공통의 주제이긴 하죠. 그 사물을 인식을 하든 관념을 인식을 하든 아니 그 개념을 인식을 하든 인식의 내용은 같은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나는 아까 그 질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마이크 가져오는 사이에 얘기가 다 끝났나요? 아니? 좋아 안녕. 인사해야지. Say hello. 안녕하세요. 아니, 그 아까 질문이 뭐였지? 다시. 아까 전에 헤겔의 해결의 관념론하고 관념론과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주체와 객체에서 어떻게 다른 차이가 그 질문은 너무 재미없고 네. 제가 아까 얘기한 직관이나 그렇게 얻어진 지식이 네. 어쩌면 그게 관념이냐 음. 경험주의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관념인 거 아니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네. 관념이라고 하면 네. 현상을 보는 나의 그 주관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보는 직관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 내가 아니라 인간. 인간이 보는 직관이 인간이 보는 거지.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좀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고 좀 비슷하다 느끼는 게 빅데이터로 AI를 만드는 거는 직감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AI를 만드는 거는 인간의 직감을 따라해서 그걸 이제 수치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직관은 이제 인간이 경험적으로 과학적 추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고 커뮤니티의 글을 제 해석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네.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그거는 직관이고, 그러니까 직감이고, 직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재해석, 추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직관이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하구나. 이거 다시 써 밑에. 그러니까 이거 유물론과 관념론에서 직관을 가지고 구분할 네.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직관이라는 것도 유물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네. 관념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미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데이터 모델에 의해서 데이터 수집돼 있는 걸 가지고 데이터가 주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정보를 끌어내든 뭐 인사이트를 끌어내든 새로운 걸 발견해내든 하는 거는 이미 물건은 떠나 있는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관념론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의식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번역하고 해석하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뭘 알게 돼가지고 경험이 쌓여서 어떤 그 사태를 봤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순간적인 판단력이 작동을 한다면 그런 직관이잖아요. 네. 그때는 그건 관념론적인 결과로 나타난 직관인 것이고, 근데 이제 유물론적으로 한다면 데이터의 원천, 원래 데이터라는 거는 인공물이잖아요. 네. 데이터는 인간이 만든 거지 자연의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물로부터 인간이 가서 관찰을 해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뭐 데이터가 있나?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모델링을 해가지고 요구 분석을 하든지 해서 새로운 걸 끌어냈어. 그러니까 이건 유물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물로부터 뭔가를 내가 인터랙션을 해서 그 뭐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주의도 사실은 그 유물론에 가까워요. 맞죠. 왜냐하면 자연을 직접 관찰을 해가지고 자연이 무슨 말을 하나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그러면 그거를 과학자는 내가 모든 걸 다 기획을 해가지고 뭐 과학 모델을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의 소리를 들어봐서 실제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봐서 사물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들으려고 하면은 그건 유물론적인 접근에서 그 새로운 진리를 얻어낸다든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직관이라는 것만 갖고는 유물론이야 구분돼서 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 그러면 질문하고 별개로 제가 궁금했던 거. 네. 그 데이터를 우리가 그 측정을 통해서 얻잖아요. 근데 자연은 연속된 정보예요. 자연은 연속된 정보라고 할 수 없고, 자연은 그냥 그 속성과 자기 현상과 자기 실체를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연속돼 있는 그냥 이렇게 연속돼 있는 모든 게 이게 그렇지. 파형처럼 아날로그 세계지. 네, 산업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모든 측정기를 대는 거는 다 분절된 거잖아요. 시간으로 자르고 네. 장소로 자르고 해가지고 그 국한된 일부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자연의 데이터를 얻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는 그 사물의 실체는 영원히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알고 싶으니까 그 알고 있는 모형이 대상을 그냥 신이라고 상정을 한 거지. 그게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서 측정해서 얻은 모든 데이터는 모형에 쓰이는 거지. 모형에 쓰이는 어떤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한번 그렇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걔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술이 그 거만한 거만한 거죠. 거죠. 네, 거만한 그렇죠. 거죠. 네, 네, 거만한 그렇죠. 거죠. 내가 그 어떤 시간과 장소의 그 제한 속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라는 건 이제 결과고 네. 속성이지 속성. 아니면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어낸 거가 마치 그 대상, 그 실체, 객체를 갖다가 그대로 자기가 재현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만인 거죠. 그러면 인간 세계도 결국 이 지금 민규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도 다 아날로그잖아요. 타형으로 좀 다 연결돼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 예. 변하고 있지. 네. 관계라는 게 지금 둘의 이제 살갗이나 이 눈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그런 정보들을 계속 일부지. 하면서 네. 흡수하면서 계속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내가 두 사람의 무언가의 그 기율을 측정해서 두 사람은 친해라고 결정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오만한 거. 그래서 그거를 확률적으로 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100%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현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분절된 데이터하고 연속된 데이터를 같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어차피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냥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네. 결정을 해야 되니까 내가 수집한 최대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로 얻은 것을 그 객체의 실체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 철학에서 이야기도 하지만은 데이터 쪽의 분석을 보게 되면 초반부에 이제 강의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이터란 무엇인가 하고 하면 데이터를 성질을 크게 두 가지를 둬요. 하나는 사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전제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공준화하는 거죠. 공준화. 그걸 데이터가 어떤 실체의 에센스, 그러니까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제를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무엇이든지 적어도 이제 요약하고 기술하고 뭐 예측하고 분류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성질을 그와 같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것 그 자체가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민교 씨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인식한다라고 하면 민교 씨의 키에 대해서 내 눈으로 내 눈짐작을 몇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혹은 뭐 잣대를 대서라도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내가 아는 민교 씨는 회사 내에서의 민교 씨만 아는 뿐이지 그 속성이 키, 뭐 부서, 직무, 직책 뭐 이런 것들만 아는 거지 그 이외에 우리 테이블 보라 이 말이죠. 그 애트리뷰트에 대한 값만 아는 거지 그것 이외의 것들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뭐 가슴 둘레, 종아리 사이즈 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장육부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김민교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누군가 그 대상을 부르기 위한 용도로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즉 한 네임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의 아이템 그 값으로서 부르는 거지 김민교라고 하는 내가 부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실체,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 뭔가를 기록해 놨다는 그 자체는 반대로 전제를 하고 그 실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식한 그만큼만을 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한계를 드러내 버리는 거죠. 그것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엉터리 같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뭐라고 하셨죠? 사실성하고 뭐라고 하셨죠? 사실성하고 뭐 공준. 공준에 대한 네. 전제
그게 만약 공주 그 전제가 흐트러지면 그 지금 우리가 모든 이 뒷단의 모든 빅데이터니 뭐니 이런 분석이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지는 거네요. 앞에 그게 철저하게 의미가 없는 거야. 예, 철저하게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데이터가 있다는 거. 만약에 그게 무의미해진다면은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우리의 인식의 한계 내에서 사물을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가 마치 그 사물의 실체를 내가 다 파악한 것처럼 오만을 부려서도 안 되고, 그 우리가 지금 수집한 그 데이터, 우리가 관찰을 했던 모든 우리가 인식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물에 대해서 아는 거가 무의미하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을 내가 사냥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동물의 모든 속성이나 그 동물의 행동 패턴 이걸 내가 다 파악하고 동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잡는 데 필요한 속성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가 그 제한된 범위 내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동물을 잡고 그리고 성공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안 통할 때가 있지. 얘가 엉뚱하게 행동하거나 도망가거나 해가지고 내 범망에서 벗어나서 이게 내가 놓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잡아왔기 때문에 그 정도 데이터만 갖고도 동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생존을 했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새로운 패턴의 행동을 보이는 동물이 나타났어. 아니면 기존의 동물도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 그랬을 때는 내가 관념론적으로 계속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만 갖고 분석을 백날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그 사물을 다시 배야 돼.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콜렉트해서 그걸로 분석을 해보면은 좀 더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든지 어떤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에 대한 걸 다루는데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거죠. 대부분이 어떤 부분을 아까 사실과 공준의 영역이 되게 처음인데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이게 정말 사실에 근거한 건가? 공준의 이런 의심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게 하는 어떤 습관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물의 세계는 멀리 한 채 그냥 주어진 데이터만 네, 가지고 그렇죠.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를 뭐 표현을 멋있게 네. 하고 그걸 분석을 아주 치밀한 모델을 네. 갖다가 전용을 해서 해본들 네. 원래 그 데이터를 콜렉트 할 때의 그 지식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받은 데이터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가 네. 필요하고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물로 내가 가서 사물하고 만나봐야 돼. 그게 나는 네. 필요하다는 네. 그게 요구 분석이야. 예, 아까 우박님 얘기하신 그것이 기반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갖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리 조작해도 그거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놓치고 이게 사실이냐 믿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얘가 정말 사실 근거한 건지, 우리 공준의 어떤 것들을 충실하게 따랐는지에 대한 건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데, 순서인데, 그냥 딱 자기가 뭔가 어디서 얻은 주운 거 갖고 이게 사실이야 라고 얘기해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류에 이제 빠지잖아요. 그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공준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기하학에서의 공준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우상민 맞지? 우상민. 상민이하고 김민교에게 동시에 질문을 한번 해볼게. 점과 점을 선으로서 연결할 수 있어요? 점과 점을 선으로서 연결할 수 있냐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점과 점을 선으로서 연결한다는 것은 가정이에요. 점이 뭐예요?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점은 위에다 찍었지만 그걸 이렇게 화면에 요렇게 스마트폰 펴듯이 펴보면 면이 돼 버리거든. 어떻게 찍어야 그게 점이 되는 건지 생각해 봤어요? 점이란 건 찍을 수도 없어. 점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의 개념. 점과 점은 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을 수 없다는 그 자체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작게 찍어야 점인가? 그 점이 있다라는 걸 전제한 거야. 뿐만 아니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있다. 선도 얼마나 굵어야 선이고 어떤 건 면인가. 그걸 이룰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야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려왔던 수학 도형 같은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게 없으면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도형에서 뭐 그리고 수학적으로 풀고 했던 것들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였던 당위성이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받아들여야지만 다른 논리들을 펼 수 있는 그 베이시스, 근거, 기반, 이것처럼 우리 시스템 내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은 데이터 그 자체가 실체의 속성들을 나타낸다. 그게 사실이다. 객관적이다라는 걸 베이시스로 깔아줘야지만 그게 성립되는 거예요. 기하학의 공준처럼 데이터도 그게 사실이라는 걸 공준처럼 우리는 가정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다고. 데이터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다고. 단지 기호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 기호조차도 DB 테이블에 보게 되면 애트리뷰트로서 구조를 만들어 놓잖아. 그 구조 속에 갇혀서 실체, 레코드들을 갖다가 우리는 인식한다고. 한 줄 한 줄 레코드들을.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말이 좀 길어졌는데 공중과 같은 기하학에서의 공중과 같은 것들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였고 지금 해왔잖아요. 지금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 분석할 때에도 데이터를 공준처럼 받아들이고 전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야. 점도 역시나 있는 게 아니야. 가정이고 전제일 뿐이야. 그게 없으면 우린 다 무너져. 근데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질문을 나가자면 유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물. 오직 물, 사물?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인식했거나 아니면 인식되고 있는 그 데이터 같은 그런 어떤 약간 상위의 그런 점일까요? 어떤 걸까? 저 이건 그냥 저도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유물이라는 얘기해봐. 유물은 뭐예요? 유물은 실체야? 물질에는 실체가 있다고 누구나 다 지금은 믿고 있지. 모든 철학자들이 그걸 부정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게 실체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대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실체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실체를 갖고 있는 주체가 그게 유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물이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대답할 필요 없다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왜 우리 데이터, 정보, 지식 이걸 개념적으로 구분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많은 개념들이 이게 계층이 있어요. 다 똑같은 단어 같지만 거기에도 그 집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세 개, 데이터, 정보,
지식 이 세 가지만 본다면 지식이 가장 포괄적이고 그리고 제일 상위의 개념이고 그래서 지식을 얘기할 때는 정보가 어떻게 되면 지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을 얘기할 때 하위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정보를 얘기할 때 정보가 뭐냐 그러는데 지식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은 정보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밑에 개념에는 상위 개념을 써서 말을 하면 그건 토톨로지라고 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 데이터는 정보의 하위 개념이거든. 근데 정보가 뭐냐 그러면은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뭐냐 그랬더니 처리되지 않은 정보. 그럼 틀린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특히 그 디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지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처리되지 않은 정보가 데이터다. 데이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설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개념 사이에서도 그 층위가 있거든. 그 설명을 하려면 그 하위 개념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레벨에 있는 층위에 있는 단어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데이터는 가장 물질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 사물을 인간이 인식을 해서 그 속성이나 그 현상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기호로 표현해 놓은 걸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 그러면 사물이 뭐냐? 그러면은 사물은 자연이란 말도 사물이거든. 그 자연이란 말 자체가 한자 뜻을 보면은 그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 스스로 그러하다. 그 스스로 그러한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밑으로 갈 수가 없거든. 그 사물은 그냥 있는 거예요. 유물론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건이 있다는 뜻이잖아. 사물이. 그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이 우주가 탄생할 때 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 사물이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는 불가지론으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만이 안다. 인간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신을 그렇게 개념적으로 탄생시킨 거라 그런 질문이 오면은 답을 그건 신만이 압니다라고 대답하는 정답이에요. 그러면 제 질문 다시 할게요. 네. 마르크스가 그 유물론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책에서 사적 유물론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그 물질, 사물 아니면 그거는 뭐야? 뭐가 사람을 이렇게 사적 그 유물론에서 이렇게 뭐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건 지금 질문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마르크스 사적 유물론 얘기했잖아요. 그 뭔가 그러면 그 지금 이진경 그 작가님은 분명히 그러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어떤 물질 아니면 어떤 사물 이런 것이 그 자기 스스로 움직여가면서 역사를 변화해왔다라고 하는 논리를 폈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살짝 궁금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여기서 써있기로 인간이란 선천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적혀져 있는데 이게 저는 읽으면서 이게 유물론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생각을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은 유물론은 존재 자체가 그냥 물건이 있고 그러니까 사물이 있고 그걸 관찰하고 그럼 그 관찰한 대상이 유물론의 이제 그러니까 서로 얘기의 대상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티슈각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고 그럼 이 티슈각이 저한테는 티슈각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종이 덩어리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느껴져서 이게 유물론인가 관념론인가 살짝 헷갈렸어요. 근데 구조, 계급 이런 것도 유물인가요? 구조 계급? 네.
그건 그냥 개념이지. 개념. 인간이 만드는 개념. 구조라고 하면 근데 서로 이렇게 근데 뭔가 그건 이제 그 다음 4부인가? 지금 우리가 3부야? 지금 4부입니다. 또 5부에 그 기특해지는 언어 이제 네. 영역으로는 가는 문제야. 아니 네. 왜냐면 여기도 결국 그 지금 요 얘기가 그 어떻게 나오냐면 그 자본하고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주아하고의 계급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그 계급 투쟁이라고 이제 자본을 가지고 계급 투쟁을 통해서 자본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결국 구조 그 사회 구조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구조의 시작 사적 구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관념이지. 관념인 거죠. 구조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관념이고 얘는 계급도 관념이고.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런 네네. 관념이 네. 어떻게 생기느냐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니까. 인간이 사고만 해서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사물을 접하면서 그 사물에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개념이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다시 이제 데이터 영역으로 간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뭘 조작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고 인사이트 끌어낸다고 하는 거는 관념의 세계에서 노는 건다니까. 근데 내가 이걸 처음 이걸 봤어. 이 물건을. 그런 내가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싶잖아.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그럼 이게 이제 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요 순간은 이 사물을 내가 만나서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잖아. 이건 유물론적 관점이니까. 사물과 직접 대함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끌어내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내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내가 얘하고 만나는 과정, 이 실천의 과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랙티스, 실천이라고 해요. 그 실천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은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상상을 했어. 그래서 물을 먹으려면 컵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냈어. 컵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사람에다 시켜가지고 야, 컵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는 관념적인 접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유물론적 관점이나 관념론적 관점이나 우리가 그 다루는 거에 대부분의 문제는 다 개념 갖고 논다고. 그렇잖아. 네, 아까 계급이니 뭐 구조니 이런 것도 다 개념이잖아. 그거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냐고 그러면은 다 개념이지 뭐. 사물을 접해서 만난 거지. 아니면 인간 간의 형이상학적인 그 추론을 통해서 만든 건지. 그런 게 관념론이고 이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 네, 맞아요. 내가 봐도 그런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네. 그 유물론하고 또 유심론도 있잖아요. 네? 유심론. 무신론. 네네, 무신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존재론적 입장에서의 유물론과 유심론을 보면 사물이 있다, 혹은 정신이 있다. 그 유물론 존재론적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신이 이미 있다. 사랑이라는 게 있다.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게 관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있다. 그 사랑이라는 정수, 에센스가 있다라는 게 존재론적 관점에서 유물론과 유심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관념론이 아니라 인식론 학설에서의 실제와 관념을 볼 수도 있겠으나,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존재론 학설에서의 유물론과 유심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제 뭐 관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 존재론 학설에서의. 그럼 그거는 존재론적 학설에서의 유물론과 인신론 학설에서의 관념론을 지금 대비시키는 경우도 있긴 하나, 이걸 좀 구분 지으려면은 존재론 학설에서의 유물론과 유심론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관점에서는. 또
인식론에서는 실제와 관념을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옛날에 유신론과 무신론의 차이는 신의 이제 존재와 뭐 없는가의 그 차이인데 그 어쨌든 유신론은 신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운동의 원인이 신인 거거든요. 근데 무신론은 네. 운동의 원인이 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한 게 아니라 사물 스스로 그 자기가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뭐 운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물론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개- 그거를 그 신이 있다 없다라는 걸로서 무신으로 간단하게 보자고 한다면 신이 없는데 뭐 어떤 관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요거는 좀 더 복잡해져 버리는데 그 존재론에서 보게 되면 신이 있다 없다 그 자체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 한다면 우리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신이 없는데 누가 뭔가 어떤 조합에 의해 가지고 신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가지고. 왜냐면 신이 없으면 뭔가 그러면 변화의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건 또 다른 신이지. 또 다른 신. 신이 또 없는 다른 거죠. 뭔가가 있다. 아니 그건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역시나. 그건 존재론적 관점이지. 그게 자연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그 생존이나 뭘 위해서 자기 스스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유물론의 시작이지 않나라는 거죠. 여기다 신을 개입시켜 버리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고 신이건 뭐건 간에 존재하는 게 있다 없다라고 보는 게 좀 간명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존재론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신, 유신, 무신 요거는 일단은 좀 많이 전개해서 신학에서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미 사람이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있었다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선험적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선험. 선험적인 건 아니고 선험은 경험하기 그럼- 이전 그러니까 경험하기 이전에 뭔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뭐냐면 이제 존재론을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 존재론은 뭔지. 존재론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존재론. 그러니까 뭐가 있다 없다. 무엇이라는 게 뭐 주어가 있어야 되거든. 있다 예. 없다. 그러니까 존재론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존재론이 아니고 영원한 실체가 있다라고 믿는 걸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실체. 그게 이제 전형적인 게 신인 거지. 영원한 하나의 실체가 케이스죠. 케이스. 있다고 믿는 게 존재론이고 그걸 안 믿으면 이제 사람들이 존재론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결국 사물이 자기 스스로 그 운동력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사물하고 맞닿으면서 그냥 그 사물에 의해서 그 아니면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계속 변해가는 거.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세계가 이제 이게 이제 관념론을 보면은 그 지금 관념론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데카르트부터 네. 그렇잖아. 그 이후에 스피노자, 그 라이프니츠, 피테, 셸링, 헤겔, 중간에 칸트 네. 이 사람들이 다 관념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진리의 근거,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의 실체를 파악하는 그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똑같은 이 사람들이 다만 그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냐 생각하면 그거는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면서 얻은 어떤 관념의 다발 이게 로크 이런 사람들이 경험론자들이 어쨌든 그것도 인간이 사물을 판단하는 주체이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원래 태어났냐 갖고 태어났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경험적이냐?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능력이라고 보면은 그건 경험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게
진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니 어쨌든 우리는 사물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인식론의 핵심이거든. 그게 맞냐 틀리냐 진리를 파악하고 하는데 늘 이게 나는 고정이 완벽한 내가 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물을 파악해도 내가 오라라고 하면 그게 저기야 그 합리론자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테에 와서는 그걸 우리 구분하려고 그러니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 자아 인식 인간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사물조차도 객체조차도 우리 머릿속에서 다 생각해낸 거고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는 그 사물이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그걸 왜 다 고민해? 이러는 게 이제 필테부터 그래서 자연 아주 그냥 자아의 일부로 사물까지도 다 포함시켜 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첼링이 웃겨 소리 마라. 네가 어떻게 사물을 생각해내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건 원래 걔들은 있었는데 그건 자연의 일부야. 그랬더니 이제 해겔이 그래 자연이 맞아. 그걸 인간이 다 자아 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해겔의 관념론이 이제 완성이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마르크스가 나와서 그거 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간이 다 뭐 뒤지고 볶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인간이라는 것도 사물에 불과해. 그리고 어떤 사물을 만나서 내가 그 사물의 그 면목들을 이제 내가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실천이라는 게 사물하고 어떻게 내가 인터랙트를 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물이 나한테 보여주는 게 달라. 그러면 그거에 따라 내가 그 사물에 대해서 아는 실체라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물이 보여주는 진리도 나한테는 다르고 다른 사람이 또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리를 파악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물이 나한테 알려준 거야. 말해준 거야. 네가 원래부터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물한테 야 너한테 나 이거 보내줘 이런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물을 대등한 입장으로 보고 사물이 얘기해 주는 거를 내가 그 경험해 나가면서 즉 실천해 나가면서 그 사물과의 관계가 새로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휴지통이 나한테는 저게 그 뭐야 베개로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보면은 뭐 그 부시벤이 이제 뭐 병을 가지고 악기로 볼 수도 있고. 그 이미 내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물과 맞닥뜨리면서 자기가 그 용도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 것. 이게 그 우리가 진리를 얻어가는 인식의 과정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유물론인 거지. 사물과의 대화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물과의 대화 상호작용. 근데 오히려 지금 그 사물이 영향을 준다.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거기까지 갔어. 마르크스가. 응? 유물론에서 그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세계까지 사실 유물로 보지 않나요? 저기요? 맞죠? 정신적인 요소까지 유물로 보지 않나요? 사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물질 기반이긴 하긴 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요? 현대 유물론하고 상당히 유사해. 그냥 약간의 어떤 인간 중심인데 약간 인간을 탈피한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대등하게 봐. 여기 이게 지금도 나 다시 읽어봤는데 그 상당히 막스가 현대 사고를 했더라고. 근데 이제 역사적인 그 실천의 과정 속에서 그런 진리가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이직의 무수가 얘기한 거는 결국 인간의 본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인간의 그게 이제 결국 그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에 따르면 박정희가 그때 있어서 경제가 발전한 게 아니고 그 타이밍에는 경제가 발전했어요.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갑자기 가는 개인이 아니더라도 네. 그 시대 그런 사람이 나올 거다. 참.
했었지. 그러니까 이게 신유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신유물론도 결국 한계는 그런 신유물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그거는 영원히 어쩔 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이렇게 되면 프로이트는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정신 분석이니까. 프로이트는 주체가 무의식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사실. 왜냐면 그러니까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판단을 하고 삶을 인식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관념론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왜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은 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내가 판단하는 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주체라고 하는 그 근대 철학자들의 생각이 거의 다 사실은 그 틀리는 거지 어찌 보면. 근데 그건 언제쯤 내가 나와요? 의식 안 해도 그 이미 내 몸에서 이렇게 행동이나 내 판단에 나도 영향을 사물이 받고 있는. 그것도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 뇌과학 있잖아요. 네. 다 물질이잖아요. 그게 언제쯤 나와요? 뇌과학은 지금 나온 지가 한 50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프로이트가 했던 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기쁨 이런 게 다 화학 물질 화학 작용에 불과한. 물질인 거죠. 네, 맞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멋있게 포장을 해서 뭐 사랑한다, 뭐 불쌍하다, 뭐 슬프다, 아프다라고 하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화학 물질의 물질이죠. 작용을 우리가 느끼는 그 용어일 뿐이지 그런 거는 진짜 어쨌든 프로이트가 그 지금의 그 해석의 원형을 제공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의식이 주체가 되는 의식 깨어 있는 상태, 내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사물에 대한 실제로 파악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의가 되는. 네. 공화자. 맞습니다. 허무하진 않지. 왜냐면 내 의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그렇게 허무하지만은 않다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어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에 따라서 뇌 시냅스라든가 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 자체도 결국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고 그러면은 결국에 나이 먹었을 때 남아있는 이 뇌가 내 삶의 뭔가 역사를 증명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허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의지라는 멋진데. 네. 의지라는 것도 네. 의지라는 게 뭐야? 의지가 있어? 의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언제든 누구든 네, 기제를 맞습니다. 바꾸면 바뀔 수 있는 게 의지고.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모델링 수업할 때 그 의식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네. 조사를 해봐야 했거든. 네. 의식이 뭔지. 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내가 자료 수집한 것만 해도 의식에 대한 정의가 한 10개가 넘더라고. 그게 생리학자, 의학자, 철학자, 그다음에 과학자, 뇌과학자, 그러니까 물리학자, 이런 생물학자 다 달라. 의식에 네. 대한 개념이. 그리고 학생들 찾아온 거를 다 합치니까는 2, 30가지가 넘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의식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걸 물리적으로 증명하면은 의식이 뭐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사람마다 나타나는 형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지도 똑같아. 의지도 지금까지 통일된 정의가 없어. 의지가 뭔가. 네.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를 뇌과학자들도 몰라. 맞습니다. 아직까지. 뇌과학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의지가 뭐라는 것에 대한 그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 마찬가지로 의식도 이걸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의식은 당연히 있는데 이거의 실체가 뭔지를 모를 뿐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의지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의지 없다고 얘기해주세요. 나는 의지의 사나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지를 갖고 산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얘기한 게 사실 뇌과학에서도 그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 네. 이 아웃풋을 내. 뇌의 아웃풋은 모터, 움직임밖에 없어. 뇌는 아무리 복잡하게 인간이 뭐 뇌를 분석하고 그 연구를 해도 결국 나오는 것은 움직임밖에 없어요. 차라리 생물이 움직이는 출력을 내는 것밖에 뇌가 내는 게 없어. 근데 그게 다양하게 목젖을 하면 목소리가 나오고 그 눈을 깜빡이면은 눈짓을 윙크를 하고 그다음에 주먹질을 하면은 이 머슬 이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정엽에서 어떤 운동 신호를 내보내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게 다양한 형태로 나올 뿐이지 결국은 뇌에서는 운동 명령밖에 못 내려요. 근데 그 운동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시냅스가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어떤 개념을 그 시냅스를 이해를 해서 어떤 지식을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 근데 그거는 빨리 디케이 사라져. 잊어먹어. 근데 내가 말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그 운동신경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 신경들이 이렇게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강화가 돼. 그래서 안 잊어먹어. 그래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단어를 수백 번 반복을 하면은 그게 학습이 오래 기억이 남아가지고 우리의 그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외워지지가 않아.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 의지라는 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지금까지 뇌과학은 밝혀진 바가 없어.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지. 그 의지의 강도가 다르지. 인데 인다는 건 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적극동감.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게 뭐 하나님이 줬든 우리 엄마가 줬든 누가 줬든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의지도 학습의 결과다. 맞습니다. 자꾸 의지를 갖고 활동을 하다 보면 점점 자기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강화된다. 이거는 진화 과정하고 똑같은 거지. 시냅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의지가 없더라도 얘가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뇌에 그 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제가 강해져가지고 점점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지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난 그렇게 믿어. 네, 그거는 저도 믿어. 그렇게 왜냐하면 확정된 어떤 논문이나 뭐 뇌과학 책이나 그런 데에 그게 확정돼서 얘기를 안 하기 그러면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의지가 좌절되고 막히고 그 의지가 그냥 없는 애가 됐어. 예, 무기력해질 수. 무기력해지는 거지. 제가 그 지금 본인이 강한 건 아니야. 저는 생존 의지가 강하다. 얼마 전에 그 정재승 박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뇌과학자 중에서 정재승 박사가 하는 강연을 잠깐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진짜 멋있는. 네, 뇌과학자를 그분이 어떤 실험 하나를 소개해 줬었어요. 그 실험이 이제 사람한테 뇌에 어느 곳이 활성화되는지 파악하는 기계를 씌워놓고 책을 읽어준 거죠.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마다 매핑을 했대요. 어느 곳이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활성화되는 곳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기가 더 많이 생각하는 건 좀 더 앞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더 가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습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좀 더 잘 생각하게 나는 거, 그리고 의지 같은 것도 좀 더 앞으로 의식의 앞으로 보낼수록 좀 더 잘 발현되게 되고 좀 더 잘 하게 되고, 그것도 훈련의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거 참 어려운 되게 몽한 얘기지만 그게 의지라면
지금 그 성인이 된 그 사람은 그 의지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늙어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 손바닥처럼 손바닥에 이렇게 앞면 뒷면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심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 근데 뭔가를 반복하고 익숙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의지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예를 들어 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 것도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의지인가 아니면 그냥 익숙함인가? 그냥 익숙함 아닐까요? 익숙함조차도 의지가 없이는 익숙한 게 형성이 안 될 수 있지. 그럼 예를 들어 도적질이라고 한다면 도적질을 계속한다는 것도 그게 의지일까요? 네? 반복을 하는 것도 반복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복된 행동을 하고 뭐 반복된 생각을 하지, 의지가 없었다면 반복을 안 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했는데 자신은 의지가 너무 먼저라고 생각을 해. 의지가 먼저. 의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의지가 있었기에 뭔가를 했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게 한 행동 때문에 뇌의 시냅스들이 연결망들이 더 네트워크가 강해져가지고 수초가 막 생기고 해서 그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겨서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의지가 됐겠지만 최초에는 어쨌든 그런 의지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어쨌든 사람마다 갖고 있다면 그게 지금 결심으로 지금의 순간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런 훈련들을 잘 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 사람들이 이거 어디 하는 거지? 네? 아니. 그런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어떤 이 사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뭐 우리가 그 이론 여부를 떠나서 실증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인물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의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그 영웅이나 무슨 뭐 의인이나 뭐 위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서전이나 제3자의 기록에 의해서 보면은 분명히 의지를 발현했던 그런 순간들이 기록이 돼서 그걸 우리가 또 그 사람의 가치도 인정을 하고 존경도 하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는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의지가 약한 사람하고는 솔직히 가까이지는 못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게 어떤 성과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만 우리 상민 씨, 이 마르크스 그 다음 질문이 뭔지 네. 아까 사실은 마지막 질문까지 말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그 개발자 우리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 마르크스 철학에서 얻을 어떤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사실 나머지 세 개는 저희가 전부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차례차례 읽어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마르크스의 철학을 실천 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헤겔의 역사관과 마르크스의 역사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섯 번째, 마르크스의 철학이 시스템 분석 설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하면 되겠다. 그 앞에는 다 네. 얘기했는데 상민 씨. 책 봤을 거 아니야. 여기 읽지를 못해서 제가 그럼 지금 들어보면
실천이라는 말. 그 사물과 돈이 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관념의 세계에서만 모르는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영학도 사실은 좀 관념적인 그 사고를 가진 경영학자들이 많아서 비난을 많이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논문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는 내용이 그게 실제 경영의 세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가운데 많아요. 대화를 해보면 학회 가서 이렇게 논문 발표하고 이런 걸 보면 관념론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 세계에는 무슨 미국의 무슨 3M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그 우리로 보면은 전혀 상관도 없는 가상의 기업들이 그게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슨 하버드 경영대학의 사례 그리고 이런 논문 발표 그리고 무슨 우수 기업 사례 아니면 뭐그 경영 저런 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무슨 그 기업의 7가지 성공의 비결 뭐 이런 책들을 그게 비즈니스 세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관념론이라는 거예요. 그 경영학을 공부할 때 대개 미국에서 나온 책들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교재를 만들고 MS 책도 사실 그런 책이 많아요. IT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진리냐 착각을 하면 그게 관념론자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걸 경계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맞닥뜨리는 기업 그리고 맞닥뜨리는 한국의 고객 그리고 우리가 그 방문한 그 기업의 제조 공정 이런 거가 실제 내가 접하고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을 발견하는 게 이게 학자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으냐 뭐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 그게 그런 관념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일 수가 있는데 그걸 의심을 안 하고 그걸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실물 세계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실무자들이나 우리 실제 고객들은 이 사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교수가 뭘 한다고 이런 태도가 많아요. 실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논문만 읽고 회사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기업체 와서 무슨 그 산업협력 연구를 한다 이러니까는 웃기고 있네. 이 사람들은 교수니까 어떻게 할 수 말은 못해. 앞에서는. 근데 뒤에서는 전부 다 얘들 무슨 국가 그 저기 지원금 받으려고 기업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거절을 한다. 근데 그렇게 관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실물의 세계에서는 하루하루가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리고 그 자기의 삶이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되고 이런 막 생존 경쟁의 세계에서 다 끄떡거린다는 얘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면 안 된다. 파이썬 책에서 나온 예제를 가지고 이게 마치 그 회사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사하고 직접 맞닥뜨려서 그 사람들의 내면의 얘기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귀담아 듣고 요구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새로 설계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계속 고객의 소리를 경청해서 아까 뭐 우리 저 예술 그거 할 때처럼 그들이 그렇게 해주면 감동을 합니다.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걸 그 설계 정신에 반영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 주면은 고객이 만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박수. 네.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마르크스가 이제 실천 그 마르크스 다음에 나온 사람이
그 사상 가지고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레닌이죠, 레닌하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결국 그 공산주의는 뭐예요? 그 부르주아의 프롤레타리아의 세계를 만드는 그 실천을 한 거지. 그 결국 관념론 아까 얘기한 그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어떤 예제 잘 된 거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서 부딪히고 구조를 바꿔보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실천입니다. 접해하지 않은 거. 그쪽이 누구지? 그럼 프로이트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음에 질문 또 있어요? 안 했어. 여기는 아예 마르크스만 다루고 아, 프로이트하고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이 사실 한 달 동안 해야 될 내용들 아닌가요? 지금 아까 하신 그 말씀도 그냥 한 달 동안 반복해서 들고 실습을 해야지. 안 그러면 맞아. 그냥 듣고만 넘어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도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그 원천 사실에 대한 점검 없이 그냥 네.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그게 뭐냐에 대한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속 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해요. 아니 하여튼 내가 그 디지털 양성 교육 과정 뭐 이런 거 가서 강의를 하면은 참 개인적으로 예제는 그 문제가 강사들이 다 주는 예제를 가지고 네.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렇죠. 맞죠. 그러면 막상 실무에서는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 그렇죠. 자기가 데이터를 뭐 만들어야 돼.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 시스템 컨설팅 할 때 그 컨설턴트의 능력은 새로운 엔터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엔터티라도 새로운 속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에 어떤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컨설턴트의 능력이 다 좌우돼요. 이미 그 ERP에 다 들어가 있는 속성이나 엔터티, 또 그들 간의 관계 이미 다 셋업되어 있는 거, 그건 이미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겠지. 그거를 가지고 조작거리는 사람은 결국은 퇴출돼요. 근데 그걸 강사들도 안 가르쳐. 그 사실은 안 가르쳐. 그리고 본인들도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새로운 교재 이런 데 있는 예제 가지고 계속 그거 실습해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그게 거기서 끝이야. 근데 실무에 나오면 그게 안 통하지.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설계해주기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 분석해서 설계해주기 기다리고 있고, 이래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일본 말로 시다. 이 팔로우 역할밖에 못하지, 결코 자기가 앞서서 기업의 문제를 직접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는다.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도 계속 분석 설계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데이터의 원천지에 직접 접근하는 유물론적 태도를 좀 가지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철학이 되게 중요해. 우리 회사에서. 왜냐면 어차피 이 소프트웨어 세계라는 게 관념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이 탑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거기에 그게 다인 줄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 이거 스크립트 언어니까 좀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파이썬 하다가 목마르면은 C를 내려가서 C 라이브러리부터 이렇게 끌어오는 거기 좀 더 업샘플까지 내려가서 더 디테일한 어떤 정보의 세계 있잖아요. 0과 1의 세계까지 보는 어떤 호기심이 있어야지 좀 더 가까이 가서 봐야지 되는. 너무 파이썬의 영역이나 아니면 파이썬으로 만든 어떤 어플 영역에서만 계속 우리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정보 시스템에도 레이어, 뭐 세븐 레이어가 있잖아. 네네. 그러면 그 자기가 전공으로 하고 자기가 공부한 특정 레이에서만 놀지 말고 그게 내 영역이 아니더라도 저기 밑에 커널이나 하드웨어 부분까지도 네. 통신 그런 네트워크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한 자꾸 해서 전체 레이어를 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뭐 안 써먹을 수도 있지 영원히. 그렇지만 전체 레이어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레이어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사람하고 그런 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서 누가 하겠지 하고 나는 내가 하는 영역만 갖고 하면 그러면 자기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되게 개발이나 소프트웨어라는 중요한 호기심이에요. 그 이제 학문으로도 MIS 하는 사람들이 그 운영 체제나 네트워크 안에 그다음 방화벽이 이런 거를 용어만 설명하고 말지 직접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커널을 건드리는 뭐 프로그램을 해본다든지 어셈블리어를 뭐 해본다든지 이런 거를 시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뭐 정보 표시과 애들이 할 거고 이건 컴퓨터학과 애들이 할 거고 막 이렇게 제껴버리거든. 그럼 그 자기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그 뭐 운영 체제에도 들어가서 다 뜯어보고 DBMS도 네. 직접 들어가가지고 DBA도 해보고 뭐 그 권한 설정 이런 것도 DBA도 다 해보고 그러니까 SQL 갖고 계속 무슨 데이터 검색만 하고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건 하지 말고 그 SQL의 명령에 보면은 컨트롤 영역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직접 자기가 해본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전체를 내가 맨날 일할 건 아니지만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내 상위 레벨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짜는 능력은 이 깊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마르크스가 사물이나 사물을 가까이 하다. 물질에 가까이 거기서 파생되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정의해놓은 프로그램에서 사물이 정의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오만하게 야 그거 뻔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전형적인 관념인 거예요. 그거 뻔하지 그렇게 움직일 거야. 그런데 막상 되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지. 그걸 발견했을 때 이제 뻥 뜨는 거지. 그럼 벌써 니체까지 간 거예요? 아니 니체는 아닌데 다음에 네. 프로이드하고 니체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랭귀지 이런 영역은 또 이제 언어 철학에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니체는 제가 책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안 물어봤잖아. 봤어요. 네. 아니 그리고 니체의 프로이트까지 계보학. 네. 네. 프로이트까지는 봤는데 니체는 그리고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이 두 개를 그냥 합시다. 왜냐면 프로이트 네. 너무 간단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철학자도 아니고 다만 그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발견함으로써 그 근대 철학의 어떤 주체성이 어떻게 그 무너졌는가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일반화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있다는 거는 지금 그 부정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무의식의 영역에도 이드, 네. 에고, 슈퍼 에고 세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에고 부분이 우리가 의식하는 주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에고 부분이고 본능에 해당하는 이드라는 게 있고 그것도 사실 무의식이에요. 그게 식욕 맞죠. 이게 이제 스위스나고 많이 백 프로세스들 있잖아.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애들이고 프론트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게 있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로고 막 화면에서 나오는 건 이게 이제 의식의 세계.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생각해내는 게 결국은 우리 뇌 구조, 우리 뇌의 작동 방식 이거에 의해서 그 우리가 보통 이론이라고 하는 거, 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 왜 제크맨 프레임워크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무슨 모델이라고 하는 거, 뭐 수학 모델이나 무슨 뭐 그 경영에서 얘기하는 밸류 체인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의식 과정하고 다 똑같아. 그래서 그걸 원리로 깨우치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세상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거든. 그래서 철학이 그래서 중요하다. 경영학만 대입하면은 그게 되게 한정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철학을 하면은 경영학이라는 게 왜 마케팅, 관리 뭐 이런 이론들이 나왔는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경영책을 쫙 봐도 쫙 이렇게 엮이고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런 얘기가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책도 엄청 빨리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철학이 중요합니다. 철학이 중요해요. 맞죠. 생각하는 법을 훈련받은 곳은 철학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인간이 생각해오는 방법이 그 역사가 철학이. 이 사람들 맨날 그것만 고민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걸 이제 뇌과학은 실질적으로 이제 관찰하고 이제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뇌에다가 무슨 프로를 네. 꽂아가지고 실험을 하고 약물을 넣어서 음. 이렇게 색깔을 찍어보고 막 이러면서 그걸 실체로 다 확인하는 거가 뇌과학일 뿐이지 네. 이미 뇌과학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을 이미 철학자들은 직감적으로 그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직관이 생겼겠지. 네.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 같은 사람도 뭐 뇌과학이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의식이 있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느끼거나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환자들하고 수많은 관찰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확실하게 그 자기가 확실히 서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 딱 보면 아 이건 무의식에서 나오는 얘기구나 이런 거를 직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수강료를 5,000원씩 민규에게 주는 게 어떨까? 아, 잘 듣네. 보통 이렇게 떠들 때는 그 떠들어 대상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정리되잖아. 그렇죠. 이야기하다 보면 정리가 되니까 받는 분들에게 밥을 사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밥 드시고 있죠? 아니 근데 그 오히려 이제 우리를 설명해 줘야죠. 설명해 줘야죠.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